오늘 두 번째 기조 강연은 박지영 컴투스 대표께서 스마트 시대 모바일 콘텐츠 성공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컴투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전자신문 30주년 축하드리고요. 굉장히 분위기가 좀 어색하네요. 굉장히 좀 양복 입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평소에 뵙는 분들하고는 좀 분위기가 많이 엄숙해서 제가 과연 이 분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조금 긴장이 됩니다. 예, 저희는 그 모바일 게임 회사고요. 벌써 한 6년 정도 핸드폰용 컨텐츠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이 전 세계의 사용자, 모든 사용자들을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꾸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난 15년간 사실 벤처 회사가 15년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시장이 더 크게 성장한 이 환경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꾸준히 계속 저희 본업에 충실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런 말씀, 저희 회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98년도 컴투스 창업을 했고요. 그래서 98년도에서 2002년까지는 사실 거의 시장이 없는 완전 새로운 시장에서 서비스를 이런 거 하는 회사가 있다. 모바일에서 휴대폰에서 게임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그게 뭐야? 도대체 핸드폰에서 뭐 한다고? 이런 정도의 반응이 있는 그 시기였습니다. 3명이서 출발해서 개발자를 모으고 아무도 사실 이력서를 내지 않았던 그런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회사에 같이 일해보자라고 조인을 권유하던 그런 시기였고요. 2003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휴대폰이 사람들의 생활 속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2003년부터 사실 사람들이 SMS를 많이 보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모바일 게임을 시작했을 때는 사람들이 SMS도 잘 사용하지 않던 그런 시대였고요. 2009년부터는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새로운 도약기를 맞고 있습니다. 예, 98년도에 저는 그 3명이서 그 대학을 막 졸업한 친구 3명이서 그냥 취업하기엔 좀 아쉬우니까 새로운 거 한번 해보자 하고 창업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한 3가지 정도의 그 아이템이 있었고요. 그 각각의 아이템이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20대 초반에 3억 정도의 빚을 진 그런 아주 불쌍한 CEO로 98년도에 남게 되었는데요. 99년도 돼서 무선 인터넷 시장이라는 게 생긴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이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시도해 볼 마지막 아이템이 아닐까라고 그 밤을 새워서 게임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사실 통신사를 만나본 적도 없고 아무 그 기술에 대해서 딱히 벤치마킹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그대로 풀어서 게임으로 만들어서 통신사에 저희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게임을 만들었으니까 핸드폰으로 한번 서비스를 해봅시다 라고 메일을 보냈더니 굉장히 놀라시면서 빨리 회사로 들어와라 이런 요청을 받았고요. 들어가서 게임을 보여드리고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것이 저희가 1999년도였습니다. 예, 시범 서비스였기 때문에 그 서비스 자체가 완전 무료였고요. 예, 그러고 나서 서비스를 하고 나서 보니까
단말기가 이 게임을 지원하는 단말기가 불과 한 대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이 상당히 그 열심히 사용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휴대폰에서 컨텐츠라는 것이 경쟁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사실 확실하게 느끼고, 그때부터는 저희가 이전에 3번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으로 성공을 노릴 수 있는 마지막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투자자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뭐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휴대폰 지금 무선 인터넷 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많이 가지고 계셨다기보다는 그때 당시는 그 유선 인터넷 컨텐츠나 서비스에 투자를 다 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돈은 좀 남는데 그 남는다면 무선에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고, 저희가 열심히 설득해서 투자를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벤처 회사에서 오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큰 기업에서 지금 일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벤처 회사는 사실 사람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돈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어서 사실 대부분은 투자받았습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사가 나기도 하니까요.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막 대학을 졸업한 상태였고 시장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서비스를 보여주고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사실 투자까지 이끌어냈던 과정들이 매번 하루하루가 고비를 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2001년도가 돼서 그 저희가 모바일 게임 회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휴대폰 사양 자체가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랑스러운 게임들이지만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 라고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허접해 보일 거예요. 이게 그 용량 제한이 30K 정도였습니다. 지금 휴대폰 게임도 100메가가 기본이고 뭐 800메가까지 나오는 그런 시대에 비하면 30K 안에서 재미를 구현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 굉장히 그 어려운 미션이었고요. 일부 회사는 일본의 유명한 게임을 라이센스해서 서비스하기 시작했어요. 갤러그라고 하는 게임이 휴대폰으로 나오면서 사실 휴대폰에서 갤러그가 된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일부 게이머들이 모바일 게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저희는 사실 계속 그 창작 게임을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가 1위를 놓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부터 2위 업체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갤러그나 이런 브랜드의 파괴력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하지만 뭐 다른 것보다는 저희는 컨텐츠를 개발하는 회사고 그 컨텐츠를 결국 사용자들이 다운로드를 받아줘야 되는데 휴대폰이라는 기기를 가진 사람도 많지 않았거니와 그 안에서 휴대폰에서 게임을 한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는 게 사고의 전환이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을 성장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저희는 너무 큰 그 장벽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조작이 약간 서툴러서요. 네. 시장을 확실하게 키우기 위해서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컨텐츠는 단지 기술로만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테트리스라는 브랜드를 따와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한 3개월 정도의 리서치를 통해서 테트리스라는 라이센스가 어떤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찾아냈고요. 저희가 메일을 직접 써서 우리는 한국의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테트리스 라이센스에 관심 있습니다라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2002년도에 드디어 테트리스라는 게임 그 라이센스를 한국에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고요. 사실 아까 저희가 모바일 게임을 처음 시작할 때 무료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완전 제로로부터 출발했고 저희는 투자를 받아서 사람을 뽑고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계속 적자였어요. 그래서 테트리스라는 걸 가져와서 시장을 키우지 않으면
컴투스는 바로 고사할 것이다라는 위기감이 굉장히 강했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 테트리스 라이센스를 따기 전부터 딸 거다라고 생각하고 개발을 다 해놨어요. 게임을 3개의 테트리스 버전을 개발해 놓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 라이센스를 따로 이제 그 미국으로 갔고요.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올라온 여러 캔디데이트들 중에서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컴투스라는 회사가 테트리스를 가져가도 되겠다라는 계약서 사인을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 그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회사가 은행 잔고가 마이너스 10억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딜이 되지 않았으면 지금의 컴투스는 없었겠죠. 네. 테트리스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 회사 매출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뭐 월 매출이 억대로 갑자기 올라가게 된 계기인데요. 사실 그 다음 저희에게 맡겨진 그 숙제는 저희가 모바일 게임 회사고 한국을 대표하는 회사고 1위 회사인데 테트리스 말고는 그 얘기할 브랜드가 없다라고 하면 저희는 테트리스 회사지 사실 모바일 게임을 대표하는 1위 회사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창작 게임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열심히 이제 고민을 하던 끝에 휴대폰이라는 기기의 UI와 정말 어울리는 게임을 개발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프로젝트가 붕어빵 타이쿤이었습니다. 붕어빵 타이쿤은 원래 일본에 저희가 게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타이틀이었고요. 일본 시장에서 타코야키 킹이라는 게임으로 출시가 됐고요. 실제로 그 저희가 그 일본에서 포탈 1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정말 UI가 제대로 들어간 그 붕어빵 타이쿤 2를 한국에 출시를 했고요. 창작 게임으로는 최초로 100만 다운로드라는 그런 기록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스마트폰 게임 얼마 전에 출시한 것들은 1000만 다운로드를 하는 타이틀들이 지금 3개 정도 있는데요. 사실 100만 다운로드, 1000만 다운로드 사실 굉장히 미미한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100만 다운로드는 유료예요. 사용자들이 다운로드를 하나 할 때마다 3,000원씩 내고 하는 다운로드거든요. 근데 지금의 1000만 다운로드라고 하면 물론 한국 시장만으로는 쉽지 않은 숫자이기도 하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무료 다운로드이기 때문에 숫자가 주는 그 웨이트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작 게임으로 붕어빵 타이쿤이 100만 다운로드를 냈다라고 하면 한국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 상당 숫자가 그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는 주 이용자였는데 그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붕어빵 타이쿤을 알거나 받은 적이 있다라고 유추하셔도 가능한 숫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의 미션은 휴대폰이 전화기가 아니라 게임기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인식될 수 있는 것이 목표였고요. 붕어빵 타이쿤의 성공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자신감을 굉장히 크게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퍼즐이라는 그 장르에서는 테트리스라는 게임, 부동의 그 게임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뭐 워낙 오랜 기간 동안 그 오락실이나 각종 PC나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선보였던 테트리스는 사실 특히나 여성 유저층이 반 이상이 될 정도로 그 대중적인 그 브랜드였고요. 지금 뭐 NHN이나 뭐 그 여러 그 대형 포탈 게임 포탈에서도 그 테트리스라는 게임을 라이센스 없이 서비스하면서 유저를 모았을 정도로 테트리스는 정말 좀 그 게임을 해본 사람들에게는 가장 그 기본적인 장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테트리스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붕어빵 타이쿤이라고 하는 킬러 컨텐츠를 가지고 있었고요. 고스톱이라는 그 익숙한 게임을 폰으로 구현을 해보자라는 미션 아래 출발했던 폰 고돌이라는 타이틀이 또 그 굉장히 크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구, 그러니까 스포츠 게임의 대표로 야구 게임을 저희가 그 KBO와 그 라이센싱을 해서 만들었던 한국 프로야구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이 또 스포츠 장르에서 굉장히 사용자들의 그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장르에서 저희가 확고하게 1위를 그 2003년도에 끌어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 2003년도 매출이
118억으로 업계에서 최초로 100억을 찍었던 것 같아요. 직원 수도 8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0명 정도로 가까이 가는 기업으로 2003년도에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요 밑에 이 사진은 그 타임지에 실렸던 사진입니다. 그 각 국가에서 대표 IP 기업, 특히 테크니컬 구루,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쪽에서 앞서가고 있는 기업들을 소개하는 섹션이었고요. 사실 해외에서 봤을 때 휴대폰에서 게임을 만들고 그 안에서 뭐 성공한다 이 자체가 굉장히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테크놀로지라고 구루라고 제가 사실 그 선정돼도 되나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분들 눈에는 되게 신기했고 새로운 플랫폼이었고 기술적으로 도전적인 일이었다라고 그 평가되었던 것 같아요. 네, 직원 수도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사실 약 100명의 사람들이 그 워크숍을 괌으로 2003년도에 가게 됐는데 출발은 굉장히 쉽게 장난으로 시작됐어요. 그 연초에 회식을 하다가 월 매출 3억이 넘으면 그때 당시에 월 매출 1억도 안 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사장님 뭐 회사는 크는데 우리는 뭐 재미도 없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얼떨결에 던졌던 게 그러면 우리 돈 많이 벌면 괌으로 한번 워크숍 가자 라고 했더니 직원들이 갑자기 눈이 동그랗게 떠지면서 언제 갈 건데요? 무슨 조건으로 갈 건데요? 막 조건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술김에 그냥 3억 넘으면 우리 괌으로 간다 라고 얘기했는데 불과 한 4개월 정도 후에 월 매출이 덜컥 3억이 넘어버린 겁니다. 아까 말했던 4가지 장르에서 각 킬러 타이틀들이 나오면서 연매출 100억을 넘은 그 해에 저희는 이제 전 직원들과 괌에도 가고 그런 재밌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벤처라는 이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사실 뭐 별로 가진 게 없잖아요. 직원도 100명도 안 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보면 쉬운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 매출 100억이 넘고 순이익이 거의 뭐 4, 50억 가량의 순이익이 나기 시작하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어요. 제 주변에 있던 대부분의 모바일 관련 회사들은 다 게임을 개발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게임이 그냥 조그만 기업에서 열심히 하는구나 젊은 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들이 대부분 이제 모바일 게임을 개발을 시작하시고 이제 우리도 게임을 개발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게임을 개발하시고 실제로 이게 클로즈 마켓이었지만 클로즈 마켓이었기 때문에 사실 통신사의 담당자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그런 관계를 역으로 이용하는 영업적인 행태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했고 음성적 마케팅이라고 다운로드 숫자가 많으면 메뉴의 랭킹의 상위에 올라가요. 그래서 실제로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를 계속해서 메뉴로 이렇게 상위를 차지하는 그런 식의 어떤 음성적인 조작, 랭킹 조작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심각했는데 사실 그걸 막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개발사가 약 500개 정도 됐고요. 저희는 이제 100명을 넘어서면서 회사가 또 다른 페이스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게임 만들자 저 게임 만들자 335 팀으로 뭉쳐서 일을 하다가 100명이 넘어서니까 그게 이제 힘들어졌고요. 부서가 생기고 이제 회사의 단계가 3단계, 4단계의 어떤 하이어키를 가지게 되면서 관리자 부재로 인한 굉장히 좀 심각한 관리 문제가 대두됐다라고 저는 좀 많이 느꼈어요. 제가 얘기하는 말도 직원들까지 잘 내려가는 것 같지가 않고 팀장님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내부 의사소통이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느꼈습니다. 말 그대로 조직이 커지면서 성장통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매출은 매출대로 어느 정도 성장은 했지만 사실 조직이 그보다 더 크게 늘어나면서 순이익도 많이 빠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나타났는데요.
2004년도가 돼서 저희가 뭐 매출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스닥 신청을 했었고요. 코스닥 신청을 하면서 한 번도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은 안 해보고 사실 등록을 한 상태였는데 성장성이나 수익성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의문을 제기하셨고 나름대로는 설명을 했지만 사실 저희는 보류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코스닥 신청을 하고 코스닥에서 떨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회사의 목표가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CEO로서 사실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거 하나를 목표로 해서 왔었기 때문에 그 목표 자체가 없어졌을 때 조직 전체가 사실 와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일부 이제 팀장님들은 주식을 팔고 회사를 퇴사를 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는 모바일 게임 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여러 투자자들이 모바일 게임 회사에 대해서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스타트업 특히 이제 지속적으로 회사들이 나오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야 되는 벤처 회사들이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래서 컴투스가 잘 못해서 모바일 게임 시장이 정체가 되고 있다라는 비난까지 사실 그때 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일단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그 안에서 컴투스가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사실 되게 강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핵심적으로 매출은 증가했지만 비용을 급격하게 올렸던 여러 가지 전략들 부분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휴대폰에 독보적인 브랜드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제품 개발을 브랜드 중심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모바일 게임은 해마다 유저들한테 새로운 선택을 받아야 되고 사용자들이 계속 다운로드를 받아야지만 매출이 성장하게 되는데요. 한 1년에 100만 다운로드를 내는 게임의 수가 4개, 5개, 6개, 7개, 8개 계속 성장해 나가려면 사실 기존에 있는 게임들을 받았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게임을 또 받아줘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프랜차이즈 전략이라고 해서 시리즈 1, 시리즈 2, 시리즈 3 이런 전략으로 이제 계속 나가면서 새로운 브랜드를 또 론칭을 해마다 3개에서 5개 정도 해서 그렇게 해서 계속 브랜드 타이틀을 늘리는 전략을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핸드폰이라는 게 용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게임을 하다 보면은 다른 게임을 또 받으려고 하면 기존 게임을 지워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한 거는 핸드폰을 바꾸기 전까지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게임을 만들자라는 게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엔딩이 있다 보면은 내가 이걸 다 깨버렸으니까 사실 지워버리거든요. 그러면 폰에서 삭제를 해버리면 사실 기억에서 지워지죠. 그래서 게임이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만드는 것에 굉장히 주력했고요. 그때 당시에 출시된 게임이 바로 미니게임 천국이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게임 하나의 게임만 들어있었는데요. 저희가 10개의 게임을 하나의 팩으로 묶어서 똑같은 가격으로 출시를 했어요. 무엇보다도 게임이 3,000원 정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3,000원이라는 가격과 고객이 생각하는 3,000원이라는 가격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느꼈고요. 그래서 고객이 3,000원을 생각하고 게임을 다운받았으면 우리는 한 10,000원 정도의 밸류를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패키지 형태의 미니게임 천국을 출시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큰 성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타이틀당 기본 200만 다운로드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3년간 3개의 시리즈가 700만 다운로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에 하루에 가장
그 높은 다운로드를 만든 게임 중으로 지금 피처폰 게임에서는 아직까지 그 기록이 깨지고 있지 않은데요. 약 그때 8만 5천 건 정도가 하루에 다운로드를 일으켰습니다. 사실 이게 그 하나를 다운로드 받는데 3,000원에서 3,500원의 비용이 드는 패키지형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그 타이틀이 그 1,000만 다운로드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 그만큼 돈을 내고 사용한 사람들이 만족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007년도에 사실 그 다시 상장 심사를 하고 통과를 했고요. 근데 이때는 사실 상장 자체가 목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쁘긴 했지만 뭐 그 과정 중에 하나로 담담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었나 싶네요. 2007년도에 제가 뭐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 그 첫째 아이를 1월 달에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고 3월 달에 저희가 2월 달에 IR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회사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좀 그 기억에 남는 해가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그 코스닥 시장에 등록은 했지만 저에겐 굉장히 큰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 바로 국내 시장이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국내 시장이 성장을 계속 하면서도 2007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약간의 정체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2008년도는 확실하게 조금 줄어드는 그런 기미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저희의 선택은 타이틀의 단가를 올린다던가 아니면 부분 유료화라고 하는 인앱을 더 강화시킨다라든가 하는 정도로 매출을 1인당 알프를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이 되긴 했지만 실제로 외형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저희에게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008년도에 굉장히 저희는 큰 선물을 받게 된 게 2008년도 애플에서 아이폰을 선보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 글로벌 오픈마켓에 처음 진출하게 됐고 저희로서는 해외 진출에 굉장히 큰 그 숙제가 있었던 상황에서 아이폰이라는 또는 스마트폰이라는 디바이스의 출현은 굉장히 그 청신호였습니다. 이게 아니었으면 사실 또 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미국 법인을 2009년 11월 달에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애플 앱스토어가 2008년 12월 달에 저희가 첫 게임을 출시했는데 국내 업체로서는 가장 최초였던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가는 것이 저희의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대대적으로 그 전체 개발의 대부분을 스마트폰으로 전향을 했고요. 그래서 피처폰 시장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스마트폰 시장은 제로에서 또 다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2010년도에 최초로 매출이 감소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주가도 그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의 한 4,000원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스마트폰 게임 매출은 전년 대비로 약 292% 성장해서 매출의 포션이 점점 넓어진 상황이었습니다. 2011년도에 국내에 그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그 사전 심의라는 장벽을 뚫고 카테고리를 오픈했고요. 저희는 전체 라인업 80% 이상을 스마트폰용으로 구성을 해서 스마트폰 게임 회사로 완전한 변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지스타에서 저희가 처음 모바일 게임 회사로는 최초로 게임쇼에 참여를 해서 사용자들하고 직접 저희가 저희 게임을 선보이는 자리를 만들었고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변화도 있고 이용자의 비즈니스 모델, 이용자의 패턴 변화도 있고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유료 시장에서 무료 시장으로 큰 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회사의 전체 전략을 그 소셜 게임이라고 하는 큰 방향으로 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소셜 플랫폼인 컴투스 허브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2012년도 올해부터는 저희의 100% 모든 라인업이 다 스마트폰 라인업으로 변신을 했고요. 2012년 한 해 동안 저희 목표 타이틀 출시 수가 43종, 그리고 그 결과로 저희가 SNG 타이틀을 지금까지 3종 정도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타이니팜이라는 게임이 지금까지 그 1000만 다운로드를 올해 만들어냈고요. 그중 하루에 접속하는 유저가 약 120만 정도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네, 2012년 2분기에 모바일 게임 업계 최초로 분기 매출 200억을 돌파를 했고요. 컴투스 허브 가입자는 4천만 명이 되었습니다. 2012년 저희는 사실 그 직원 수도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올라가서 현재는 500명 정도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영업이익도 많이 개선돼서 실제로 회사의 외형이 많이 좋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6월 8일 기준으로 무료 인기 게임 순위나 아니면 그 최고 매출 순위에 저희가 미리 준비했던 많은 타이틀들이 또 성공적으로 안착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건 이제 저희가 스마트폰 게임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사용자들을 트래킹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피처폰 환경일 때는 사실 네트워크 접속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실제로 그 스마트폰 게임 디바이스는 완전히 네트워크에 물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서비스들을 이렇게 계속 붙여 나가면서 사용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래서 하루에 들어오는 그 사용자들이 500만 명 이상 찍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1년에 약 40개의 타이틀을 출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서비스하는 어플리케이션 수가 752개입니다. 네. 그리고 한 달에 접속하는 그 사용자 수는 약 3,500만 명 정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결과는 그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인 그 오픈마켓, 그 오픈마켓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컨텐츠를 서비스를 하게 되면 약 80개국에서 동시에 서비스가 시작되고 저희는 최소 6개의 언어로 동시에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저희가 그 단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80개국에서 그 사용자들을 그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게 되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숫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한 15년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가를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스마트폰 게임 시장 또는 스마트폰 컨텐츠 시장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게임 시장은 2015년을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할 것이다 라는 슬라이드고요. 네, 컨텐츠도 디바이스의 판매와 마찬가지로 같이 성장을 하겠죠. 네, 하지만 한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을 비교하면 한국 시장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전 세계 시장이 다 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큰 기회가 있는 거죠.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사실 태블릿 PC도 하나의 그 플랫폼으로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뿐만이 아니라 스마트 TV가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시작으로 출발한 이 스마트 컨텐츠가 그 기기나 뭐 OS를 상관하지 않고 모든 디바이스에서 사실 다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컨텐츠 회사의 가능성과 미래가 있는 거죠. 저희 회사 타이틀 중에 홈런 배틀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미국, 일본, 대만, 한국에서 굉장히 야구를 좋아하는 국가에서 엄청나게 많이 플레이가 됐고요. 가장 컴투스를 대표하는 스마트폰 타이틀 중에 하나입니다. 이 타이틀을 최근에 저희가 그 TV와 스마트 단말기를 연동을 시켜서 실제로 스마트폰 단말기가 게임기처럼 그 인풋 디바이스가 되고요. 그 TV에서 게임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개발해서 지금 전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최근에 위라든가 그런 콘솔 게임기 회사들이 이런 식의 컨트롤러를 개발해서 사실 그 사용자층을 굉장히 크게 늘린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 스마트폰 디바이스가 사실 그 시장을 완전하게 대체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환경이 다 마련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 아시겠지만 지금 콘솔 게임 시장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닌텐도라던가 아니면 뭐 다양한 그런 콘솔 EA라던가 하는 회사들이 최근 실적이 굉장히 좀 나빠지고 있잖아요. 그런 시장을 지금 스마트폰 컨텐츠 시장이 굉장히 크게 확산을 해 가서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컨텐츠를 준비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반드시 그 컨텐츠를 개발할 때 실제로 알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저의 마지막 얘기이기도 하고요. 단순한 컨텐츠, 일회용 컨텐츠로는 이제 서비스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콘텐츠는 서비스로 진화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컨텐츠는 뭐 수백만 개가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선택은 굉장히 다양하고 하루에도 수천 개의 컨텐츠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게 끝이 아니에요. 받고 나서 금방 다른 컨텐츠로 옮겨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숙제는 사용자를 획득하는 것보다 사용자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단일성의 컨텐츠가 아니라 모든 컨텐츠는 하나의 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된다는 것이 현재 저희가 당면한 숙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컨텐츠가 처음에 만들어져서 그게 끝이라고 하면 사용자들이 쓰다가는 결국엔 나가죠. 그러면 그 나간 유저를 다시 데려오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컨텐츠가 계속적으로 진화해야 됩니다.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1년 동안 열심히 컨텐츠를 만들어서 앱스토어에 올려놓으면 사용자들이 리뷰를 씁니다. 하루 만에 열심히 해서 3시간 만에 올라오는 리뷰를 보면 이런 게 좀 부족하고요. 이런 게 부족하니까 빨리 업데이트 해주세요.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미리 준비해 놓지 않고 그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한다면 사실 업데이트는 6개월이나 돼야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의 트렌드는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적어도 3번 정도의 업데이트할 분량을 모두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사용자들은 이미 컨텐츠를 하나의 지금 이 정도가 완벽한 서비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단지 첫 시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업데이트가 있을 것이다라고 사용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시하면 끝이겠지. 특히 개발자들은 그 개발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거 게임 출시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휴가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하지만 게임을 출시하는 순간부터 사실 진정한 일이 시작됩니다. 사용자들이 컴플레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요구합니다. 서버가 1분이라도 꺼지게 되면 엄청나게 그 반발합니다. 그래서 컨텐츠 하나하나가 서비스 플랫폼을 갖추고 적어도 1년 이상 또는 3차례에서 6차례 이상 업데이트 될 것을 준비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서 서비스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클라우드입니다. 모바일 디바이스는 용량 제한이 크죠. 그래서 용량을 지금 현재로서는 약 50메가, 그러니까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에서 50메가를 넘었으면 일반 3G나 4G에서 다운로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컨텐츠 회사들이 50메가에서 그 용량 제한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컨텐츠를 받고 난 다음에 필요할 때 수시로 업데이트 그 서버에서 내려받아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끊임없이 진화해야 되는 그 모바일 컨텐츠가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의 컨텐츠 업데이트가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클라우드로 진화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클라이언트는 업데이트를 준비를 빨리 한다 하더라도 아이폰, 안드로이드, 그리고 티스토어, 국내만 서비스를 가정을 할 때 티스토어, 올레오즈 이 정도의 마켓에 전체적으로 고르게 클라이언트 업데이트가 되려면 적어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사용자들은 한 달을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서버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컨텐츠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객은 굉장히 다양한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폰도 가지고 있지만 아이패드도 가지고 있고 스마트 TV도 가끔씩 접속합니다. 그러면 아이폰에서 쓰던 컨텐츠를 태블릿에서도 똑같이 사용하고 싶어 해요. 지금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상위 업체들은 대부분 그런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제공하지 않으면 사용자들은 뭔가 부족하다 또는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최대한 심리스한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SNS입니다. 스마트폰 컨텐츠는 어쨌든 클라이언트를 베이스로 되어 있고 서버를 이용하기는 하지만 사실 그 안에서 녹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컨텐츠의 느낌은 굉장히 달라지게 되죠. 최근에 여러 매체에서 굉장히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는 애니팡이라는 컨텐츠의 히트 사례를 분석해 보면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게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보다는 SNS를 서로 묶은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의 사용자를 묶어낸 것이 가장 핵심 컨텐츠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유저들 간에 상호작용하는 컨텐츠는 그 자체가 엔드리스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회사와 활용하지 않는 회사는 컨텐츠의 볼륨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이미 페이스북이나 이런 카카오톡이나 트위터나 이런 구글 플러스 굉장히 다양한 그 플랫폼이 많죠. SNS 플랫폼이. 이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출발하는 것은 그렇지 않고 완전 바닥부터 출발하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죠. 네. 그래서 선택입니다. 선택은 컨텐츠를 준비하는 저희나 업체들의 몫이긴 하지만 결국 활용을 잘 하느냐, 형식적으로 하느냐, 아예 하지 않느냐에 따른 결과는 굉장히 큰 차이, 단지 큰 차이가 아니라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아주 처절하게 실패하느냐의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개발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프로듀서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의 꿈은 항상 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정말 혁신적인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입니다. 그 꿈이 사실 좋은 컨텐츠로 제작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사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보다 사실 새로운 UI, 정말 사용자들이 원하는 그 조작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특히 모바일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성공과 실패가 판가름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어떻게 분석하시는 분들은 애플 자체도 결국 UI의 혁신을 만들어낸 회사라고 정의하기도 하거든요. 사실 사용자들은 새로운 컨텐츠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학습은 싫어합니다. 내가 컨텐츠를 이용하면서 내가 뭔가를 공부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면 그 컨텐츠는 사실 지루한 컨텐츠로 바로 전락합니다. 학습은 하지만, 새로운 컨텐츠긴 하지만 그 학습하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어야 되고, 그게 내가 학습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세스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칭해서 저는 그냥 UI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똑같은 컨텐츠도 결국 UI가 얼마나 편하냐에 따라서 그 승자와 패자와 실패자가 구분됩니다. 사실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 서비스가 하나만 존재했던 게 아니잖아요. 시장에 굉장히 많은 그 메신저 서비스가 있었고, 그 메신저 서비스들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정말 작은 차이로 생각되는 그 부분들, 특히 사용자 익스피리언스, 그 부분들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죠. 스마트폰에서는 컨텐츠보다 오히려 UI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의 깊이보다 UI 혁신이 먼저 돼야 된다. UI가 복잡하면 하기 싫습니다.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른손을 사용하는데 단추가 왼쪽 상단에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피곤합니다. 손가락 쭉 뻗어가지고 왼쪽 위를 누르는 거 귀찮습니다. 뭐 이런 거죠. 우리의 사용자는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컨텐츠를 원합니다. 네, 그렇다고 내용의 깊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과정을 넘어가야지만 사용자들이 그 컨텐츠에 애정을 느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깊이 있는 컨텐츠를 들여다볼 엄두를 내게 되니까요. 그게 첫 번째 그 장벽이다라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플랫폼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없어도 일단 한번 서비스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서비스를 시작하는 순간 그거 한번 준비하고 시작할 걸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모바일 컨텐츠의 라이프 사이클은 굉장히 짧습니다. 저희가 피처폰일 때 1년 정도를 간격으로 컨텐츠를 준비를 했고요. 그 시리즈들이 매해 나오면 사용자들한테 잊혀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준비했는데, 그때는 경쟁사가 500개일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경쟁 회사가 적어도 수만에서 한 해에 수백 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컨텐츠를 한다라는 거가 내가 원한 거, 나는 사실 한 달에 그 사용분을 준비해서 만들었지만 사실 한 달 동안 사용자가 그걸 사용하고 있기에는 사용자들이 너무 많은 그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컨텐츠의 라이프 사이클은 굉장히 짧아지고 있어요. 컨텐츠를 다운로드하고 나서 열어보지도 않는 사용자가 30%입니다. 다운로드 받고 나서 열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열어보고 나서 다시 두 번째로 들어오는 사용자가 50%가 안 되는 컨텐츠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컨텐츠가 성공하면 반드시 유사 컨텐츠가 나옵니다. 컨텐츠가 뭐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거든요. 거의 소스가 똑같지 않으면 보호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분은 내가 하나의 컨텐츠를 내고 나서 유사한 컨텐츠가 나오면 굉장히 흥분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카피를 할 수 있냐. 하지만 카피작은 그 소스까지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벽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저희가 슬라이시스를 내고 나서 한 달 후에 그 게임의 스테이지를 완전히 베낀 게임이 그 저희가 안드로이드 마켓에 출시하기 전에 안드로이드 마켓에 올라왔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유사 서비스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에서 그렇게 말해요. 짝퉁 게임이 나온다. 와, 그 컨텐츠 성공했네. 네.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의 컨텐츠만 준비하면 안 되고 그 컨텐츠의 그 다음 버전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컨텐츠를 준비해서 그 유저풀들을 계속 모아 나가지 않으면 항상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는 기분을 느끼실 거예요. 첫 번째 컨텐츠를 출시하고 두 번째 컨텐츠를 출시하는데 그 두 번째 컨텐츠를 서로 묶어주는 플랫폼이 없다고 하면 항상 제로에서부터 출발하고 유저가 계속 줄어듭니다. 급감합니다. 1년 내내 서비스를 해서 30개를 서비스했는데 나한테 남는 고객이 아무도 없다. 또는 뭐 불과 10%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될 거고요. 그를 위해서 그 유저들을 묶어내는 플랫폼에 대한 준비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너무 흔한 얘기고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준비하는 것과 준비를 다 해서 서비스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한 내용은 사실 그렇게 뭐 다른 얘기도 아니고 뭐 신기한 얘기도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베이직이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모바일 컨텐츠, 스마트 컨텐츠를 대응하는 출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성공하는 회사들이 나오고 컨텐츠가 나와서 사용자들이 점점 성장하고 확대하기를 저는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시장이 성장하는 그 환경에서 저희도 저희의 기량을 마음껏 보여주면서 사용자들하고 더 가깝게 호흡하기를 항상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아주 잘은 못합니다. 5가지를 다 준비하고 있지만 가장 베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좀 경쟁하는 회사들의 좋은 점을 많이 벤치마킹하고 배우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준비해 주시면 성공하는데 조금 더 한 발짝 앞서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길게 주저주리 말씀드렸는데요. 남은 시간 좋은 경험 많이 하시고 새로운 성공의 시작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